두 번째는 케이블 트레이 시설에 대한 거. 우리 지난주에 케이블, 지난주가 아니구나. 예전에 케이블, 시공 방식에 대해서, 부설 방식에 대해서 케이블 시공 방식이 있었는데, 케이블은 그냥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케이블 트레이에 태우는 거잖아요. 우리 케이블 트레이 시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볼 건데, 시험은 한 4번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별표는 안 쳤어요, 제가. 보통 4개 나오면 제가 1개 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똑같은 게 4개가 탁 나오면 별 칩니다, 제가. 근데 이건 똑같은 게 나왔는데 별은 안 쳤어요. 왜냐하면 얘는 뭔가 바뀔 때 나오는 거다, 약간 트렌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무에서는 당연히 적용을 하죠. 근데 기술사 문제 이렇게 법적인 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 내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별은 안 쳤는데 시험에 4번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에서는 키포인트가 뭐냐, 케이블 트레이를 우리가 시공을 할 건데, 케이블 트레이를 어떻게 시공하는지는 전단에서 했어요. 지지를 잘하고 뭐 접속을 잘하고 기계적으로 정기적으로 접속 잘하고 튼튼하게 해야 된다. 내진이 있으면은, 내진 설계를 해야 되면은 여기 뭐 지지도 이렇게 튼튼하게 C찬넬로 이렇게 튼튼하게 지지를 하는데, 여기다 뭐 별도로 이렇게 지지바를 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케이블 트레이를 시공을 하는데, 이 케이블 트레이에 이 와이드를 과연 설계를 할 때 얼마로 잡을 거냐, 규격을 얼마로 잡을 거냐, 이게 이제 여기에 포인트적인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도 그렇게 나왔고, 그럼 보면 케이블 트레이란 여기 케이블을 시공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보시고 조금 우리 복습을 하셨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조금 더 빠르게 갈게요.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는 뭐 우리 눈으로 본 거 그냥 쓰면 됩니다.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사다리형이 있고 펀칭형이 있고, 그 다음에 막혀 있는 것도 있죠. 그런 형이 있다라는 거고, 사다리형은 이 렁이 이렇게 가 있는 거잖아. 레더 타입 이렇게 렁이 가 있어요. 이 렁이 그러면 왜 가 있어요? 케이블을 여기다 부설을 하는데 케이블을 잘 지지하기 위해서 그 정도 간격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렁이 있으면은 좋은 점이 뭐예요? 이렇게 밀폐형보다 렁이 있으면 좋은 점은 뭘까요? 정기적으로? 열방산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공기가 위에서 밑으로 샥 갈 테니까. 그래서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배선 방식이 되는 거예요. 뭐보다 이렇게 밀폐형 되어 있는 것보다. 당연히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밀폐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수직으로 세우면 지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렁으로 되어 있는 건 수직으로 세워서 렁에다가 탁탁탁 지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지 케이블을 잘 지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펀칭형도 있고, 펀칭형, 채널형 이렇게 형태가 있다라는 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책에 있는 거 봐주시고요. 시설 기준에 지난번에도 아마 했을 텐데 한번 간단하게 언급해 보면, 케이블 트레이에는 어떤 선을 태울 수 있다? 케이블을 태울 수 있다. 전선관에는 절연전선 넣을 수 있고 케이블도 넣을 수 있지만, 케이블 트레이에는 케이블만 태울 수 있다. 그게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여기 일반적인 비닐 절연 전선을 넣으려면 케이블 트레이에 원래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내가 꼭 태우고 싶다, 정말 태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술 기준에는 전선관에 넣어가지고 태워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포인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접속은 전선관에서 케이블, 여기 전선에 접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기술 기준에서 불가죠. 보이는 곳에서 해야 됩니다. 하려면 박스에서 하든지 그래야지 되는데, 케이블 트레이는 이거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접속 자체를. 원래 우리 시공할 때는 접속을 안 하고 시공하는 게 원칙인데, 꼭 해야 된다면 기술 기준에서 못 한다는 거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하면은 저항을 증가시키면 안 되고, 그죠? 절연 잘해야지 되고, 그죠? 케이블 트레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보이게끔 해야 된다. 케이블 트레이도 보이는 곳이 있고 은폐된 곳이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지 관리 가능한 곳에서 접속을 해야 되고, 접속을 하는 때 잘 접속을 해가지고 이게 뭐 케이블 트레이 위로 이렇게 접속된 곳이 올라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안에 잘 들어있어야 되고 보여야 된다.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케이블 트레이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 당연히 해야지 되고, 뭐 케이블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된다. 수평으로 포설했을 때 당연히 뭐 수평으로 포설했을 때 견고하게 고정해야 되고, 수직으로 포설해도 견고하게 고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격에 대한 거, 이건 차폐네요. 첫 번째는 차폐. 이게 저압과 고압과 특고압 케이블은 서로 차폐를 해야 된다. 통신하고도 차폐를 해야 된다. 이격도 해야 되죠, 우리. 이격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이격은 뭐 저압하고 고압은 통신하고 저압은 30cm. 그 다음에 특고압하고 통신은 60cm. 저압하고 고압은 2분의 1, 15cm. 특고압하고 저압은 2분의 1이면 30cm. 뭐 이렇게 해서 이격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이격에 대한 기준을 모든 배선에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케이블 트레이 시설.
뭐 모든 적합한 강도의 케이블 트레이, 당연히 이 케이블 트레이는 강도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지지대 견고하게 지지해야지 되는 거고, 피복을 손상시키게끔 하면 안 되는 거고, 돌기가 있으면 안 되고, 볼트 너트에도 돌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샹카 볼트 너트 해가지고 안쪽에는 항상 매끈한 면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적정한 방식 처리해야지 되죠. 어떤 재질을 써요? 철제 케이블 트레이 하면 뭘 합니까? 용융 아연 도금. 그 다음에 용융 아연 도금 안 하는 걸로 내식성이 있는 재료는 알루미늄 가볍고 좋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것들로 해라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부속재들이, 필요한 부속재들이 많이 있겠죠. 배선의 방향 높이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자재, 뭐 엘보, 그죠? 수평, 뭐요? 호리존탈 엘보, 수직은 버티칼 엘보. 그 다음에 또 뭐 그건 뭐 90도도 있고 45도도 있고 하는데,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내가 시공하면서 살짝 넘어가고 싶다, 인정 안 해주시는 발주처들도 계실 텐데, 라이저를 써가지고 살짝 올렸다가 내렸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속품, 그것도 라이저도 수평도 있고 수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자재들. 그 다음에 정기적 기계적으로 반드시 완전하게 접속을 해야죠.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접속하기 위해서, 지지도 잘하고 접속하기 위해서 이거 조인트 커넥터 해가지고 볼팅 딱 하는 거고, 정기적으로 완벽하게 접속을 하려고 뭘 합니까? 본딩 점퍼를 추가로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뤄야 된다. 그런 걸 그림을 살짝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니면 인터넷으로 한번 시공된 걸 한번 보시든지, 또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하주차장. 네. 어딘가에 가도 지하주차장에는 100% 저는 볼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네. 특히 전기실, 기계실이 근처에 있는 지하주차장 가면. 뭐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이블 트레이의 관통부, 덕트의 관통부 다 방화 난연제로 이렇게 화재가 넘어가지 않도록 다 충진을 해야지 됩니다. 이제 시공 기준, 간단한 여기 시공 기준, 특히 이제 이 설계할 때 이 와이드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추가적인 시공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판단 기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얘도 단심이든 다심이든 어떻게 해라?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해라. 뭐가?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이 지름의 합계가 내측폭 이하가 되게끔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시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단천 시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열로 시공하라. 이게 첫 번째 딱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전기적, 기계적 완전하게 접속 다시 나왔고, 접지에 대한 거 나왔고, 자 이제 이 와이드를 결정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죠?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하는 다심 케이블이다라고 하는 건 2코어, 3코어, 4코어 케이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25스퀘어, 2코어, 25스퀘어, 4코어, 3코어 이런 것들. 다심 케이블일 때는 이 와이드를 어떻게 결정을 해라? 첫 번째는 120스퀘어 이상, 다심 케이블일 때 여기 1코어, 2코어, 3코어가 이렇게 가는 거, 그게 120스퀘어 이내일 때는 무조건 단층으로 해라 라는 거예요. 이상일 때는. 그리고 120스퀘어보다 더 작은 거, 그러니까 가느다란 거겠죠? 가느다란 거는 여기 위에다가 쌓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라? 얼만큼 쌓을 수 있게끔 이 케이블 트레이 폭을 정하라라고 하는 거면, 여기 허용해주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케이블 트레이의 단면적에 허용해주는 면적이 있다. 그 허용해주는 면적 안에서 여기를 쌓으라라는 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를 쭉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는 거는 그걸 이제 기준을 120스퀘어로 잡아놓은 겁니다. 기술 기준에는. 그리고 그러니까 굵은 게 있고 120스퀘어 이상이 있고 미만이 있을 때는 120스퀘어 이상짜리는 여기다 단층으로 깔고, 여기 뭐 2코어든 3코어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인데 이렇게 하나로 헷갈리니까 하나로 그냥 그리겠습니다. 자, 멀티 케이블인데, 다신 케이블인데 120스퀘어 이상인 거는 하나로 깔고, 그 다음에 가느다란 것들은 어떻게 해라? 여기 굵은 것들을 단층으로 깐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허용 점유 면적 이내에서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라라는 게 기준인 거예요. 그럼 허용 점유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술 기준에 이거를 허용 점유 면적을 표현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20스퀘어, 모든 것이 다 120스퀘어 미만일 때는 허용 점유 면적을 이렇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500일 때는 15,000mm 제곱으로, 여기 와이드가 1000짜리로 선정했을 때는 그 안에 30,000mm 제곱의 단면적으로 가라라는 거죠. 이게 곱하기 몇이 되어 있는 거예요?
30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곱하기 30. 다 곱하기 30이 되어 있어요. 다 곱하기 30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암기 안 해도 되는 거고, 트레이 내축폭은 내가 만드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건데 표준 규격이 있는 거고, 그러면 단면적은 여기에 곱하기 3, 여기 Y대에 곱하기 30 되어 있으니까 30mm만큼 요 단면적을 잡으라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가면 이걸 암기를 안 해도 암기하기 사실 싫은데 평소에 암기할 필요도 없고 책 보고 하면 되니까.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은 이런 게 나오니까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30이 돼 있구나, 요거만 하면 암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답안지에 깔끔하게 한 줄 표를 딱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20스퀘어 이상인 거하고 120스퀘어 이하인 거하고 있으면은 아까 기술 기준에서 보면 120스퀘어 이상인 거는 단층으로 깔고, 그죠? 그 단층으로 깐 거는 여기 케이블 트레이의 와이드에서 요 와이드 1이라고 할까, 요거는 빼내고 나머지 여기에서 허용 점유 면적으로 해야지 된다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여기 점유 면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곱하기 30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SD라는 것은 120 스퀘어가 넘는 굵은 케이블의 직경이에요. 그 직경 곱하기 30 여기 돼 있는 거거든요. SD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0만큼, 요만큼은 빼낸다라는 거죠. 직경에서, 면적에서 빼내고 여기 나머지 면적 안에서 가느다란 케이블을 포설을 할 수 있게끔 뭐를 잡아라? 크기를 잡아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레더 타입에서 얘기한 거고, 바닥 밀폐형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닥 밀폐형일 때는 조금 더 여유가 있어야, 와이드에 여유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 되죠. 왜? 방열이 잘 안 되니까. 똑같이 방열이 어느 정도 되게끔 하려면 바닥 밀폐형일 경우에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여유가 얼만큼 있어야 되느냐? 전체로 하지 말고, 일단 포스를 할 때는 전체로 하지 말고 90%까지만 차게끔 와이드를 잡아라. 조금 더 와이드를 많이 잡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머지는 같아요. 나머지 이렇게 쭉 보시고, 뭘 보냐면 120스퀘어 미만일 경우에는, 120스퀘어 이상과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빼내고 한다. 그 다음에 허용 점유 면적 이내로 한다라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호용 제어용 케이블은 여기도 단면적 40% 이하로 한다. 레더 타입은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50% 아닐까요? 이거 50%까지 채울 수 있었는데 바닥 밀폐형은 4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여기도 10% 여유를 더 주게끔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통풍형 케이블 트레이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레더 타입에 대해서만 보고 가도 됩니다. 바닥 밀폐형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바닥 밀폐형의 경우에는 강화를 해가지고 여기 허용 점유 면적이 곱하기 30 되어 있지 않고 곱하기 몇이 되어 있어요? 1000이고 25니까 곱하기 25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허용 점유 면적을 이렇게 낮게 잡아야 된다. 바닥이 밀폐되어 있을 때는 그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굵은 120스퀘어 이상과 이하를 해가지고 120스퀘어 이상인 거는 이렇게 직경으로 해가지고 빼내고 나머지에서 허용 점유 면적을 가져라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원코어일 때는, 원코어 케이블일 때는 상당히 조금 더 굵은 것까지 여기에 원코어 케이블일 때는 굵은 거를 해야지, 굵은 거를 해도 뭐라고 해야 되나, 단층으로 포스를 하는 게 500스퀘어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3코어짜리 4코어짜리 케이블은 120스퀘어인 것을 이렇게 단층으로 포스를 하라는 거고, 여기 뭐예요? 저기 원코어 케이블인 거는 500스퀘어를 그냥 500스퀘어 이상은 단층으로 다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굵은 거는 단층으로 하고 가느다란 거는 또 여기 허용 점유 면적 이내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0스퀘어 이상일 때는 무조건 일단 포설, 그다음에 500스퀘어 미만일 때는 허용 점유 면적 이내. 그럼 또 여기도 허용 점유 면적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조금 달라요. 여기는 곱하기 28이 되어 있어요. 허용 점유 면적을 보면은 곱하기 28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또 초과하는 것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빼내고, 여기 초과하는 굵은 거는 빼내고 나머지에서 허용 점유 면적 이내로 해야지 된다.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허용 점유 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리해 보면 이 와이드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내가 허용 점유 면적이 레더 타입은 곱하기 30이 되어 있고, 와이드 곱하기 30. 그 다음에 이 바닥 밀폐형은 25가 되어 있고, 여기 밀폐되어 있는데도 열발산이 좀 돼야 되니까 25mm로 되어 있고, 높이가. 그 다음에 원코어일 때, 원코어일 때는 28로 되어 있다. 그렇게 지금 기술 기준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단심인데 1단으로 깔았네? 굵은 케이블이다. 몇 스퀘어 이상이다. 근데 50스퀘어 이상짜리, 500스퀘어 이상짜리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단심인데
여기 위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케이블 트레이가 원래 여기 단심인데 뭐예요? 이렇게 위로 막 깔아놨으니까 이거 어떤 허용 점유 면적 이내로 했을 것이다. 얘는 이제 500스퀘어 미만짜리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다심일 때는 1단으로 포스를 했으면 120스퀘어 이상짜리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 여기 허용 점유 면적 이내로 봤다라고 하면은 다심일 때는 120스퀘어 이하짜리일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케이블 트렌치 공사의 시설 기준. 우리 여기 기본서에 여기 없는 건데요. 기술 기준에 2018년도에 기술 기준에 들어갔어요. 케이블 트렌치의 규격은 예전에는 그냥 허용 점유 면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뭐 50%라든지 뭐 30%라든지 이렇게 잡아놓고 특별한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케이블 트렌치도 여기 케이블 트렌치를 파면은 그 안에 케이블을 태울 수 있는 허용 점유 면적을 정의를 내려놨어요. 새로운 기술 기준으로 넣어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케이블 트레이하고 원칙적으로 같게 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케이블 트렌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실 어디에? 바닥에. 전기실 바닥에 이 뭡니까? 콘크리트가 있는 것은, 묵은 콘크리트가 있는 것을 케이블이 지나가게끔 하려고 판넬 밑에 또는 판넬하고 판넬 사이에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게 케이블 트렌치잖아요. 걔는 특별한 규격이 없었는데 이렇게 2018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에 케이블 트레이 폭을 설치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정해놨어요. 지금 이게 정해진 이후로 현장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많잖아요. 전기실에 들어가는 케이블은. 특히 판넬에서 위로 트레이로 올라가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내부에서만 가는 건, 내부에 있는 거는 트렌치로, 이렇게 시공된 건축물 현장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플랜트 쪽으로 가면 트레이를 위로 안 태우고 밑에다가 착 다거든요. 나가는 것들도 밑으로 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때 이제 와이드가 안 나오는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기술 기준에는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 트레이에 허용 점유 면적 이내 하는 방법, 단심으로 1단으로 포설해야 되는 거, 그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케이블 트렌치를 쫙 파놓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기에다가 그냥 쭉 이렇게 깔아놓으면 1단 포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2단 포설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케이블 트렌치에 와이드를 잡아놓고 여기 바닥에다가 뭔가 이제 지지대를 하나 설치를 하고 여기에다 케이블을 포설을 해야지 되기도 하지만, 여기 높이를 좀 깊이를 좀 깊게 잡아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또 추가로 트레이라든지 렁 같은 걸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에 또 추가로 이렇게 설치를 한다라든지, 유지 관리는 또 될 수 있게, 아래쪽이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또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깊이 파야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와이드를 충분한 케이블이 들어가도록 와이드를 길게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럼 판넬 안으로 트렌치가 다 못 들어가고 판넬 밖으로 트렌치가 막 나오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준을 지키려면.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여기 194조의 트레이 시설 기준을 준용을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특별히 케이블이 포설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야지 되겠죠. 케이블이 포설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려면 여기에 매끈해야 되겠죠. 여기도 케이블 이 외피에 손상이 가지 않게 매끈해야지 되고, 여기에 또 매끈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바닥에다가 뭘 깔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여기다가 뭘 많이 깔았어요? 뭐 강목 이런 걸 좀 깔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90 몇 년도에 시공할 때도 보면 케이블 트렌치 제가 샵드로잉 해가지고 쫙 파놨더니 여기다가 막 강목을 대가지고 막 시공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매끈한 걸로 하자. 그래서 우리 저기 하이 PVC 많이 남으니까 하이 PVC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착 깔고 그 위에다가 이제 트레이 위에다가 트렌치에다가 깔고 거기에다가 케이블을 포설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계로 돌아와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저는 케이블 트레이를 넣습니다. 트렌치에다가 케이블 트레이를 시공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배선하게끔 그렇게 제가 설계를 많이 했었거든요. 케이블 트레이를 깔면 그냥 거기에다 줄줄줄 깔면 되니까, 그리고 손상이 가지 않게끔 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기준에 이렇게 손상이 가지 않는 설비를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손상도 가지 않아야 되고, 여기에 또 굴곡 있네요. 허용 곡률 반경에 대한 꺾여서 가야 될 때는 이렇게 평면상으로 봤을 때 케이블 트렌치를 이렇게 꺾지 말고 어떻게 꺾으면 그러니까 이 곡률 반경이 나와야 되니까, 곡률 반경이 나오려면 여기 이렇게 딱 따서 트렌치를 파면 곡률이 잘 나오겠죠. 이렇게 되게끔 하라라는 게 뭐 곡률 반경 이상이 되게끔 이게 가야 된다, 꺾이는 곳에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이게 어떤 이 지지대를 스틸로 하면 접지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뚜껑을 트렌치는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뚜껑은 튼튼한 걸로 덮어야 되죠. 밟아도 무너지지 않는 걸로 덮어야 되고, 뚜껑의 재질이 철이라면 녹슬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렇게 쭉 기술 기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페인트 도료를 칠하든지 용융 도금을 하든지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불연성의 물질로 여기도 관통하는 트렌치도 옆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전기실, 여기 발전기실, 그럼 뚫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또 방화구에 관통하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진을 해야지 된다. 금속재에는 반드시 접지를 해야지 된다. 그런 것들이 기준에 있는 겁니다. 이 시설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예상 문제로 넣어놓긴 했어요. 이제 한 번은 또 튀어나올 때가 된 것 같아서. 왜냐하면 2019년도에 트렌치에 대해서 한번 나왔는데 한 번은 또 언젠가 누군가 들어가면 또 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제가 계속 공부하지 말자 그랬는데 이제 너무 안 나와가지고 한 번은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자, 부스덕트도 보겠습니다. 부스덕트란 어디에 시공을 하는 것이냐. 일단 대전류용, 그죠? 케이블로 시공하려니까 너무 동상다족 케이블. 한 쌍에 여러 가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제성으로 이게 너무 비싸다. 뭐보다? 부스덕트보다. 그러면 부스덕트로 하는데 대부분 어디다 합니까? 여기 변압기잖아요. 변압기 2차 측에서 저압반으로 가는 그런 곳에다가 이제 부스덕트를 실무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 대전류, 대전력을 공급하는 간선용을 했을 때 하는 게 부스덕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시설 장소는 뭐 5개에다가 혹시 하게 되면 5개형도 나온다라는 게 이제 옥내형 5개형이 있는 거고, 부스덕트의 종류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드 부스덕트가 있고, 이거를 접속하려면 접속 키트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익스펜션 부스덕트라고 하는 것은 버스덕트 트레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거는 이제 외형이죠. 외형은 재질이 뭐예요? 대부분 철로 되어 있고, 여기 안에 도체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R, S, T, N상이 이렇게 가고, 여기는 또 절연이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 부스바가 상당히 단면적이 굵은 부스바에서 호용전류를 뭐 2000A, 3000A, 4000A 이렇게 흘릴 수 있는 게 부스덕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지지 잘해야죠. 지지 샥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C찬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지를 잘해야 되고, 이것도 내진해야 되면 여기 별도로 또 C찬넬로 또 고정, 중간중간에 고정을 하면 내진에 대한 개념도 들어가는 거고, 이게 두 개가 만나는 곳에는 두 개가 만나는 곳인데 여기에 뭐 내진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 그럴 때는 익스펜션 버스덕트, 여기 약간의 유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버스덕트로 그런 버스덕트 있다라는 거죠. 그럼 뭐 태프시 버스덕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뭐 전선관을 뿜기를 할 때, 그 다음에 부스덕트를 뿜기를 할 때 그런 뿜기 용도의 어떤 버스덕트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 거예요. 꺾일 때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 되겠고, 호리존털이나 버티컬용으로 다 있어야지 되겠죠. 종류는 그렇게만 보시고요. 시공은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접속을 한 겁니다. 그죠? 쭉 피더 부스덕트가 있고, 꺾이는 부분에 재료가 있고, 다 접속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접속 개수가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그게 이 특징이에요. 부스덕트의 특징. 수직으로 가는데도 부스덕트 쭉 가다가 전선관으로 빠져나간다든지 분전반으로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용도의 이런 접속 키트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용도의 부스덕트 제품들이 있다. 자, 우리 기술적으로는 여기 뭐 이게 단면적이 크니까 전압가가 적죠. 그러니까 대전류 흘릴 수 있죠. 이게 특징인 거고, 단점으로 접속점이 좀 많아요. 이게 기계적으로 전기적으로 잘 접속을 해야지 되고, 항상 우리 모든 물질은 열신축이 되잖아요. 열신축에 대해서 얘가 문제가 없게끔 시공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진동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될 거고, 진동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내진에 대해서도 이게 잘 견딜 수 있게끔 해야지 되고, 근데 내진 대책으로 내진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고 해야 되는 게 부스덕트예요. 왜냐하면 이게 흔들려 버리면 케이블은 웬만큼 진동해서 견딜 수 있는데 부스덕트는 못 견디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의가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사용 도체는 여기 들어가는 도체는 뭘로 씁니까? 우리 전기 도체 두 가지로 쓰는 거죠. 뭐 구리로 쓸 수 있고 알루미늄을 쓸 수 있고, 경제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경제성을 고려해서 가다 보니까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구리보다는 알루미늄이 많이 채용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철이니까 구리 철, 알루미늄 철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알루미늄 철로 많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얘도 지금 이 경제성에 대한 검토라는 그림인데, 구리일 때 도체가 부스덕트에서
부스덕트에서 알루미늄일 때 경제성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작은 전류면은 구리가 경제성이 나오고 단면적을 작게 하고 그냥 외형을 다 작게 만들고 그럴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전류가 큰 거는 알루미늄이 경제성이 나온다는 그거에 대한 한계가 한 600A 정도에서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스덕트는 일반적으로 대전력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1000A 이상 뭐 2000A 이런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경제성이 나오는 겁니까? 알루미늄이 더 경제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을 채택을 한다. 이게 단면적이 워낙 크고 길이가 길지 않은 곳에 쓰다 보니까 부스덕트에 대해서 설계할 때 전압 강화를 잘 계산하지 않죠. 그냥 쭉 해놓고 그냥 허용 전류만 봐놓고 대부분 하는데 전압 강화를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왜냐하면 초고층으로 올라가거나 그럴 때는 전압 강화도 고려를 해야 될 텐데 그랬을 때는 이제 구리 도체를 썼을 때하고 알루미늄 도체를 썼을 때하고 전압 강화 검토를 제대로 해야죠. 알루미늄으로 했는데 17.8 LI 막 이런 걸로 써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알루미늄의 그 계수를 잘 적용을 해야 된다. 구리의 도전율이 몇 %예요? 구리 대비 61%. 그런 것들 그만큼 못 틀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단면적이 커져야 되는 거고. 자, 시공 방법 튼튼하게 시공해야 됩니다. 튼튼하게 다 시공.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끝에는 뭐 덕트는 끝에 다 막죠. 부스덕트도 마찬가지. 관통 부분에서 접속이 되지 않게 유지 관리가 반면이 될 수 있게끔 하라라는 거고, 뭐 물기가 있는 데는 당연히 5개용 쓰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옥내에서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죠. 접속과 절연, 뭐 여기도 정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해야지 된다는 거. 이건 접속 개수가 많다는 그런 부속품이 많다라고 보셔야지 되는 거고, 이게 그 구리철로 알루미늄 철 구리철로 이게 견고하게 접속되다 보니까 열 신축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열 신축에 대한 문제도 없게끔 해야 된다. 그런 자재가 있다면 그런 자재를 써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지 당연히 해야지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부스덕트까지 봤습니다.